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남광규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번 추석은 또 뭐 공휴일도 끼고 또 뭡니까? 그래서 상당히 길어요. 중간에 2일 날 빼고는 한 6일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정겨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사실 이게 어제죠. 저도 사실 그 뭐 밤새 지켜봤는데 뭐 아마 이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밤샜을 겁니다. 이재명이 구속 적부심 심판 그거죠. 영장 판사 그 이제 결과를 보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참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뭐 정권이 교체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계속되고 있구나. 또 하나 어제 그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그 재판하고 오버랩이더라고 저는. 어떻게 참 기가 막히죠. 보니까 뭐 검찰이 1400쪽에 뭐 사건 개요하고 100페이지가 넘는 PPT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어찌 보게 되면 이제 한 2년 동안 검찰이 이재명죄와 관련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진 모든 내용을 소수히 담아서 심사에 임했는데 유창규인가요? 잠깐만 제가 좀 이름 좀 확인하겠습니다. 참 이름 언급하기조차도 싫은 유창훈이군요. 유창훈 판사라고 하는 이자가 불과 800자의 글로 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참 이게 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 그 800자가 안 되는 내용의 기각 사유를 보게 되면은 아주 짧은 글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도 이 유창호이란 판사가 거의 뭐 성향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좌파 판사고 유독히 하여간에 좌파 진영에 유리한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있어서 아주 관용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좀 찜찜했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만 하더라도 더 이상 구속이 안 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유창호이란 판사가 구속 적부심 담당 판사라는 걸 알고 또 그의 그 최근 판결이나 이력을 보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우려를 했어요. 하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타락을 하고 완전히 이게 정치화가 되었죠. 유창호이란 판사도 결국은 이제 정치 판사의 대열에 이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시작은 2017년도 3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죠. 심판, 결정.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7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얼마나 이 사법농단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을 완전히 파괴한 그런 자인데 결국 이제 그 하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유창훈 판사도. 가뜩이 안 해도 그거 누굽니까? 이재명 측으로부터 50억을 받은 권순일 대법원 판사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뒷맛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정말 상식과 보통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을 아주 정말 거리가 먼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대한민국이 힘들겠어요. 그야말로 그 엄청난 범죄, 또 이재명과 관련해가지고 5명인가가 아마 측근이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 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이재명과 관련되어진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조사를 받거나 일부는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 이렇게 명명백백히 수많은 범죄가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방어권 차원에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이건 정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죄를 그렇게 짓고 이 범죄자가 2년 전에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부터 하며 그자가 또 야당의 당대표가 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인천에 지역구를 가지고, 남에 있던 지역구를 가지고 이재명한테 양보해가지고 보궐선거를 해서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에서는 이제 방탄으로 이재명이를 방어하고, 그 방탄벽마저 사실은 지난번 체포동의안에서 무너졌는데, 이 마지막에서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일개 판사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끌어왔었던 이재명과 관련되어진 모든 국가적인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과정들,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2년 동안 수많은 검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개별 범죄를 다 증거와 자료와 소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구속 사유로 만들었는데, 일개 판사가 단 800자의 글로서 기각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지금 과연 이게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존재할 수 있는 나라인가? 정말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 판사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또 그가 정치 이념적으로 어떤 이념을 지향하느냐, 혹은 어떤 정치 세력과 우호적이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판결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이었으면 벌써 그냥 진작에 그 수많은 범죄 사유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고 벌써 이미 구속되어 가지고 교도소에 있고, 추가적인 범죄가 있다면 계속 거기에 더해 가지고 죄가 가중되겠지요. 이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판사들이, 또 거슬러 가게 되면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판사, 또 이번에 이렇게 판결을 내린 영장실질 담당 부장판사인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참 추석을 맞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재명 구속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안초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추석 모임 때, 가족들이 모임 때 아마 이재명이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 상식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게 개딸이나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국회 선거 나가려고 공천권 얻으려고 하는 그 정말 그런 자들 빼고는, 그리고 지금 좌파들이 장악한 언론, 이 매체를 빼고는 과연 이 판결이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매주 시청 앞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쳤던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정말 뭐 어찌 보면 참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뭐라 할까요? 아무 그냥 뭐 미련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법관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어떻게 자존심이 없을까? 어떤 그냥 정치 세력에만 이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저런 무지막지한 그런 행동과 판결을 내리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이재명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가 다음 대선에 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뭐 하여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뭐 추석을 맞아가지고 아주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참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이러는 것인가는 그러한 그 얘기를 로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싸워왔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법부가, 판사들이, 언론들이, 지식인들이 망쳐버린 대한민국, 우리 따로 나서가지고 마지막 방어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재명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썸네일 제목이 해방 이전에 김일성의 정체다라고 있겠습니다. 쭉 제가 이제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의 그 해방을 전후한 사를 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뭐 시기는 다르지만 1945년 8월 15일 기점으로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실시간 단위로 제가 당시 전개되었던 해방 이후에 그 대한민국 역사를 쭉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김일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 이제 김일성이가 1945년이죠. 1945년 9월 19일 이 무렵이죠. 가을 이 무렵에 9월 19일에 소련의 군함 푸가조프함을 타고 소련군하고 같이 원산에
입항을 하게 되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배 안에서 이제 소련군 장교들이, 소련군이 이제 책임자들이죠. 이제 김일성에게 대위 계급을 수여를 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김일성 장군이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이 김일성 장군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등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이가 10월 초에, 여기 날짜가 한 10월 13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에 이제 김일성이가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던 연합국 환영 회, 그러니까 소련군을 환영하는 그런 군중 집회 한 10만여 명이 평양 공설운동장에 당시 모였다고 하는데 그 모임은 이제 행사는 소련군을 환영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김일성이 처음으로 소련군 소개로 평양 시민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1945년 10월 아마 한 13일쯤 될까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기억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소련군을 환영하는 그 집회에서 이제 소련군이 김일성 장군 위대한 위대한 장군 김일성 장군을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이가 등단을 했어요. 등단을 했는데 그때 그 나이 김일성이가 33살이죠. 김일성이 이제 1912년생이니까 그렇죠. 등장하는 그 사진은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거나 하게 되면 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머리, 스포츠형 머리에 드물게 양복을 입은 사진이에요. 김일성이 양복 입은 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평양 시민들 앞에서 이제 김일성 장군으로 처음 인사를 할 때 등장했던 양복을 입고 있어요. 33살이니까 아직 앳되죠. 얼굴을 보게 되면 아직 앳된 모습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수만 한 10만여 명의 평양 시민들이 모였는데 맨 앞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김일성 장군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항일 투쟁을 한 어떤 정말 유명한 장군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 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근데 지금 김일성 장군이라고 뜩 등장한 김일성이 보니까 너무 젊은 거야. 그렇죠. 나이가 33살이니까. 왜냐하면 당시 그 평양 공설운동장에 모였던 대다수 평양 그 시민들은 김일성 장군이 이제 얼굴을 보인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이제 김일성 장군이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거나 60을 넘은 나이로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1910년대 후반부터 이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일본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장투쟁, 게릴라전을 수행해가지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김일성이라고 등장한 인물이 불과 33살의 새파란 청년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 저렇게 김일성 장군이 저렇게 젊나? 그러면서 아유 저건 아니다. 저건 가짜 김일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김일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해방 이전에 김일성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건 물론 다 이제 만들어진 역사, 가짜 역사지만 그것하고 가짜 김일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거리도 되겠죠. 그런데 김일성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45년 10월달 김일성이 처음으로 평양 시민들에게 얼굴을 보이며 인사했을 때 이때 이미 벌써 평양 시민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야 저거 가짜 김일성이다. 웅성웅성하고 말하면서 순간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당시 소련군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질서를 맡고 있었잖아요. 소련군이 그 제지를 했어요. 일단 소동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총을 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다치고 했어요. 앞에 있던 몇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웅성웅성하고 막 소요 뭐 비슷하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가짜다 뭐다 소리가 나오고 앞부분에서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막 일시적으로 이제 상당히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데 소련군이 그걸 강압적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행사는 그냥 끝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김일성이 평양 시민들에게 얼굴을 보이는 그 순간부터 김일성은 가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김일성의 이름은 뭐냐? 여러분 이제 그 북한의 김일성은 원래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김성주. 김성주인데 왜 김일성이란로 이름을 바꿔도 그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45년 9월 19일 소련 함정 부가조프 함정을 타고 오면서 안에서 소련군으로부터 하사받은 이름이 김일성이다. 현재 소련을 보세요. 뭐예요? 이 사람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아는 북한뿐만 아니죠. 남북한 당시 주민들이 알고 있던 민중들이 알고 있었던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평양 시민에게 이제 등단하게끔 한 것이죠. 그럼 김일성의 이름은 뭐냐? 그래서 사실 이 김일성 이전에 4명의 김일성 이름이 인물이 나옵니다. 일본 항일 무장투쟁과 관련해서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다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면서 북한의 역사 왜곡, 조작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원래 애초에 김일성이라는 명칭으로 쓴 사람은 김창이라는 분이에요. 김창이. 어찌 보면 최초의 여러 명의 김일성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김일성, 1대 김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병을 일으킨 김창희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1908년 이제 일본이 이제 뭐예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잖아요. 그렇죠? 이미 벌써 1905년도에 외교권을 조선으로부터 일본이 박탈하고 그리고 1908년에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고 그리고 이제 1910년에 일제로의 강제 병합이 완료되어지잖아요. 1908년에 이제 일제가 통감부 설치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할 무렵에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분격해가지고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한경남도 안천 출생의 김창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병 부대를 일으켜가지고 이름을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쓴 거예요. 가명을 쓴 겁니다. 그럼 김창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그냥 유생입니다. 선비. 한학을 공부하던 젊은, 아주 젊은 선비. 아마 그때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0대 초 정도 됐을까요? 뭐 정확한 나이는 제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한경남도 단천 출신의 김창희 유생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이름을 가명을 김일성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에 저항하고 뭐 그래서 승리도 하고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가지 신출귀몰한 그런 전략 전술을 썼다 해서 이제 막 사람들 입에 많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찌 보게 되면 원조 김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1926년에 사망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떠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바로 여기 1920년 그 1910년경에 1908년 이제 일본이 통감부 설치하고 군대 해산했을 때 그때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1910년대 때 20년 초까지 1920년대 초까지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병 활동으로 게릴라 전투를 수행했던 김창희 본명 김창희 대신에 가명 김일성을 썼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인지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10년도에 이미 김일성이라는 어떤 장군이 일제 일본하고 무장 투쟁을 한다는 것을 이제 그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5년 10월 달에 등장한 김일성이 그 김일성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뭡니까? 가짜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910년대면은 김일성이가 1912년생인데 그럼 뭐 아주 어린 나이에 1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김일성이가 무슨 뭐 일제하고 무장투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제 그 김창희 장군이 어찌 보게 되면은 김일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김일성 장군은 누구냐? 본명이 김광서입니다. 김광서. 일본 육사를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은 아마 1888년생일 거예요, 아마. 이분은 이제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3기 기병과를 졸업했어요. 이름이 김광서입니다. 김광서. 그래서 원래는 도쿄 아사부 연대 기병 중위로 근무하다가 3.1 운동, 독립운동에 이제 고무받아가지고 일본군을 탈출해가지고 만주도 가게 되죠. 만주로 가서 한국 독립군에 참가해가지고 전투를 지휘하고 또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 김광서 장군이 항일무장투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가명을 썼어요. 그래서 만주 시베리아에서 이제 항일투쟁을 했는데 본명인 김광서보다 김경천 또는 김일성, 또 여기도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썼어요. 왜 그러면 앞서 누굽니까? 김창희 장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제 본명인 김광서 장군도 그렇고 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가명을 쓰느냐 했을 때 만주 지역에서 그 당시 이제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은 왜냐면 만주 지역이 중국 땅이잖아요. 중국 지역이잖아요. 그 대부분 다 본명보다는 가명을 씁니다. 가명을. 그리고 이제 중국 풍습에는 보통 이름이 2개, 3개를 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주를 이루한 우리 동포들은 이제 본명보다는 가명을 많이 썼다. 특히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본명을 쓰면은 본인의 어떤 그 정체가 쉽게 노출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가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명보다는 이제 가명으로 불리우게 되는데 이 김광서 장군도 이제 뭡니까? 항일투쟁할 때는 김경서 혹은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또 이 사람의 활동을 김일성 장군의 활동으로 또 간주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이분은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1926년까지 항일투쟁을 하다가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나중에 소련에 체포돼 가지고 소련군이 됩니다. 뭐 그 과정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참 이분은 어찌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근무하다가 만주로 망명해가지고 독립군을 지휘를 하다가 그러다가 1926년 이후부터 30년 이후부터는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가지고 소련군이 되었어요. 소련군이 돼가지고 1945년 봄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 전투, 레닌그라드 전투인가요? 그야말로 독일과 소련이 이제 명운을 건 전투죠. 여기서 결국은 소련군도 엄청난 희생을 당했지만 독일군이 패퇴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독일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전투인데 이 독소전선에서 소련군으로 참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원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김광서 장군은 한국 독립군 당시 이제 지휘관으로서 전투 지휘했을 때 그때 백마를 타고 전투를 지휘했다고 해요. 백마. 만주권에서 백마. 뭐 만주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을 많이 썼겠죠. 또 이제 전투하다 보면 이제 말, 기마, 병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김광서 장군이 전투 지휘를 하는데 백마를 타고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 김광서 장군 이제 백마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김광서 장군 또 가명을 김경천 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제 김일성 장군으로 또 이렇게 통칭 인식되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 하여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얼마 전에 소련군으로 참전해서 독일과의 전투, 독소전선에서 이제 전사를 했다. 이것도 사실 시차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전원으로 이렇게 쭉 전해져 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아마 유해가 확인되어졌을 거예요. 유해가 확인되어져 가지고 제 기억에는 김영삼 정부 때인가요? 언제 때인가? 이분 유해가 지금 그 국립현충원으로 모셔왔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유해를 찾아가지고 유해를 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해가지고 현충원에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2003년도에 6월에 독립운동가도 선정을 하기도 했어요. 이분이 사실은 제2의 김일성이다. 가명을 쓴 것이죠. 본명 김광석. 이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초의 공산계 김일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1년 한경남도 태생으로 만주 동간도 지방으로 이주해가지고 독립투쟁에 참가를 했고 또 시베리아에서도 활동을 했고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소련 붉은 군대, 소련군에 입대를 했어요. 소련군에 입대를 했다가 1934년에 만주 동북인민혁명군에 파견돼요. 이제 소련과 그 당시 모택동군하고는 같은 공산당이니까 협력적인 관계죠. 그래서요, 이 김일성이 1934년 만주 동북인민혁명군에 소련군이지만은 파견돼요. 중공군, 모택동군 산하로. 그래서 1936년 모택동이 만든 당시 조선인으로 주로 구성되어진 군대 현재 동북항일연구 제1로군 제6사장으로 활동을 하죠. 이 사람이 사실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했다라고 하는 1937년 6월에 보천보 습격을 주도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는 뭡니까? 1937년 6월에 보천보 전투를 가지고 죽은 김일성의 가장 중요한 항일 무장 투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천보 전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천보. 그 김일성이가 보천보라는 이제 압록강 넘어가서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에 있는 주재소,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만주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건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하는데 독립군이 우리 영내 한반도 영내로 진격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전투에서 이긴 전투다. 그래서 그냥 아주 오천보 전투하게 되면 아주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제 북한의 김일성이 한 것이 아니고 공산계열의 김일성. 이분이 본명 또 이분은 또 김성주야. 또 참 복잡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원래 소련군이었다가 모택동군에게 파견돼 가지고 그 모택동군 내에 이제 군 지휘관이 돼 가지고 그래서 37년 6월에 보천보를 전투해 가지고 그래서 보천보 전투가 큰 전투는 아니에요. 일본 경찰서 몇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무기 몇 명하고 식량 이 정도로 탈취한 소규모 사실 이제 전투인데 사실 그것도 북한의 김일성이 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보천보 전투한 이후에 1937년 11월 그 백두산 근처 양목정자라고 하는 지형인데 중국 지형이죠. 여기서 일본 만주군하고 교전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전사한 부분들이 당시 매일신보, 경성일보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김일성 이 보천보 전투를 수행했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김일성을 이전에 본명은 있는데 김일성이란 가명을 쓴 분이 세 분이나 있는 거예요. 그 세 분이 한 분은 이제 유생이었다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김일성이란 가명을 쓴 첫 번째 김일성이라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본명이 김광서인데 일본 육사를 졸업했다가 국립군 지휘에다가 소련 땅으로 넘어가서 소련군을 했다가 독일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그 김일성이 두 번째고 그리고 공산주의자 이 사람도 본명이 김성주의 김일성의 이름으로 소위 북한이 자랑하는 보천보 전투를 실제 수행했던 사람 그러다가
일본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이 세 명이 사실은 이제 어찌 보게 되면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쓰고 항일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북한의 김일성은 전혀 그런 활동 경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또 북한의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군에 가입해가지고 했다면 부대원이거나 그 중에 조그만 지대의 어떤 지대장으로서, 그거는 이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소위 김일성은 일제시대 때 행했던 모든 어떤 독립운동, 무장투쟁 다 자기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면서 역사를 만든 것이죠. 만든 것이. 바로 이제 그게 김일성 이전에 소위 말해서 김일성이란 가명으로 항일무장을 투쟁을 했던 사람들의 활동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걸 다 뭡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내가 했다. 1937년 6월에 보천포 전투를 가지고 아주 내가 수행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천포 전투 수행에 참여했던 부대원이 해방 이후에 서울에 있다가 북한의 김일성 장군이 왔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 북한으로 갔어요. 그 당시는 뭐 해방 초기에는 남북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으니까. 가서 딱 보니까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데 딱 보니까 그 김일성이 아니야. 자기들이 보천포 전투로 이끌었던 지휘자 김일성이 아니에요. 그런 증언, 그런 서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김일성이 그걸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북한의 김일성의 정체는 뭐냐?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해방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정말 그가 항일무장 투쟁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김일성은 1945년 4월 15일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1945년 4월 15일을 북한의 최고 명절 태양절이라고 하잖아요. 김일성은 이제 태양으로 숭배를 하면서 평양 부근에 이제 만경대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북한 가게 되면 만경대 김일성 생가를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북한 주민이면 누구나 다 가서 참배를 해야 되고, 외국에서 귀빈들이 오게 되면 북한 당국이 꼭 김일성 생가를 참배하도록 해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꼭 거기 가서 김일성 생가를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되도록, 외부에서 오지 어떤 손님이 있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에 김일성 생가를 이제 우상화하고 김일성을 이제 선전하는 것이죠. 선동. 그런데 김일성 아버지가 김영직인데, 김영직은 이제 농부면서 이제 약재 장사, 한약재 장사였어요. 또 뭐 북한에서 이 사람을 가지고 대단한 애국 활동을 한 사람으로 아버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사실. 또 거슬러 가게 되면 증조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인가, 김웅호가 무슨 뭐 신미양요 때인가요? 그때 뭐 하여간에 평양 군민들이 끌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식의 거짓 역사를 만드는데, 하여간에 그 김영직이가 직업은 농사를 하면서 평양과 저 만주 지역을 왔다 갔다, 함경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약재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사실 이 김영직이가 공산주의자에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김영직이가 뭔가 조금 활동을 한 것 같아요. 1926년도에 이제 김영직이 사망하고, 그 이전에 또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 사망했죠. 근데 김일성의 어머니는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근데 반석이라는 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반석.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반석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강반석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은 평양에서부터 기독교가 부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산화되어지고 북한 공산군이 이제 종교를 부정하고 탄압을 하니까 평양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을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900 초 이 당시만 하더라도 평양은 정말 아주 기독교세가 강했던,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한국의 대한민국 한반도의 기독교의 뿌리와 시작은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았는지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외가가 다 교회 관련된 분들이에요. 교회 장로도 있고 뭐 크리스찬 학교도 운영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김일성은 모태 신앙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에서도 아주 정말 별정인 컬트적인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주체사회주의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김일성을 가지고 그냥 오히려 뭐 예수 이상으로 절대 신격화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체 연호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달력을 그렇게 써죠. 주체 1년 주체 2년 김일성 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호를 쓰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이가 결국 일찍이 고아가 된 거죠. 고아가 되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그가 엄마는 먼저 죽고 아버지하고 평양에서 살다가 1919년 이제 만주로 이전했죠. 만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가 1926년에 사망을 했죠. 사망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길림성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소학교를 다니고 뭐 용문중학교인가 그럴까요? 용문중학교를 다니다 중간에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공식 학력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일성이가 말해가지고 1927년도면 김일성의 나이가 이제 15살 때죠. 15살 때 만주 길림에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 TD 동맹이라고 해요. TD 동맹. 그 TD 동맹.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김일성이가 본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와의 어떤 투쟁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15살, 만 14살이죠. 14살짜리가 당시 한 20살이 대부분 보면 다 이제 20살 이상 되는 10대 후반 되는 청년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10월 17일 그러니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10월 17일을 또 북한에서는 아주 기념일로 지정해가지고 성대학 치주죠. 그 TD 동맹. 그래서 북한에서 아주 TD 동맹이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 주재에서는 김일성 장군이 불과 만 14살의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10대 후반 20대 청년들을 규합해가지고 일제와의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민족 해방의 길로 나섰다. 이때부터 이제 김일성의 이제 신화가 시작된 것이죠. 물론 다 호구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자료도 없는 역사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32년이면 김일성의 나이가 이제 만 이제 20살 때가 나는 나이죠. 김일성이가 본격적으로 군대를 조직했다 그래요. 안도 반일 인민유격대. 앞서 TD 동맹은 하나의 결사체.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라서 이제 청년들을 규합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직접 리더가 돼가지고 청년들을 교육시키면서 우리가 왜 해방되었냐, 일본 제국주의를 어떻게 왜 타도했냐, 어떻게 타도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1932년 김일성의 나이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안도 반일 인민유격대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김일성이가 무장력을 갖춘 군대를 가지고 일본군하고 이제 항일무장 투쟁을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게 1930년 4월 25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는 4월 25일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4월 25일 날은 그 인민군 프레이드 하잖아요.
올해도 성대하게 했죠. 올해도 아마 뭐 제 그 밤에 했나요? 늦게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에 북한 인민군 창군 기념일을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 무장 항일 유격대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안도 반일 인민 유격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1930년 4월 25일 그 날짜를 기념해 가지고 인민군 기념일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짜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강반석은 김영직보다 일찍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1932년도에 사망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영직이가 먼저 사망하고 어머니 강반석이가 1930 김일성의 나이 20살 때 이제 사망을 그건 이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 근거가 없죠. 거짓말이죠. 북한이 만든 거죠. 뭐 14살, 만 14살의 나이에 TD 동맹,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청년들로 규합해 가지고 본격적인 제국주의 투쟁의 결사체를 만들었다라거나 1930년 4월 25일에 인민유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인민군의 모체가 되는 무장 조직을 갖춰서 일본 일제의 무력으로 항쟁을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김일성을 신격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역사죠.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런 김일성이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실제 김일성은 뭐 그 10대 때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 김일성은 10대 때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또 20대 초 때 이제 뭐 20대 때 20살 때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일성이는 사실 만주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 혹은 조선인이 만든 소규모 조직, 그 조직의 지금으로 치면 쉽게 비유하게 되면 좀 조폭 비슷한, 그러니까 그 당시 만주에는 중국인들도 살고 있고 또 이게 넘어간 우리 조선인도 살고 있었잖아요. 또 이 만주 지역은 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변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만주는 이제 그 당시에 군벌들, 그러니까 군 무장력을 갖고 있는 군벌들이 실질적인 이제 권력자가 됐던 것이고, 또 이제 조그맣게 뭐 이게 몇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무장력을 갖춰가지고 이제 그게 또 일종의 무장력을 갖춰가지고 이제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죠. 또 조선인 중에서도 뭡니까? 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선인 중에는 몇 명의 조직원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명분은 독립운동이란 간판을 내건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는 뭐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조직폭력단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시 만주로 이주해가지고 농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던 우리 동포들을 가지고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식량이나 돈을 갈취해 나가던, 지금으로 치면 조직폭력배와 비슷한 그런 무장 조직들이 있어요. 소규모로 조금씩 몇 명으로 결사체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간판을 그렇게 내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임정에서 대한독립군단에서는 뭡니까? 하도 독립군을 빙자한 소규모 무장 병력들이 실제 조선 동포들을 가지고 괴롭히고 그들로부터 돈을, 식량을 막 강탈해 가니까 나중엔 독립군이 독립군을 빙자한 가짜 독립군을 처단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완전히 이제 무법지대니까 거기서는 힘 있는 놈이 그냥 실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인 중에서도 군벌 세력들이 큰 범위 내에서 만주 지역을 통치하던 실력자들이라 본다면 그 중에서는 이제 중국인 중에 조그마한 무장 조직을 갖춘, 또 조선인 중에서도 이제 이주해가지고 무장력을 갖춘 소규모 조직들이 있죠. 이들이 이제 특히 이제 조선인들이 만든 조직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여기 바로 10대 후반 때는 처음에는 중국인 단체, 이쪽 조폭 비슷한 단체가 가서 심부름을 하고, 좀 있다가는 이제 조선인 소속의 조폭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김일성이가 실제는 마적단에서 활동했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적단이라는 용어가 만주 지역에 있을 때는 중국인이나 조선인들이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무장력을 갖춰가지고 실제로는 중국인이나 조선인을 상대로 강탈해 나갔던 조직폭력배와 비슷했던 사람을 마적단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마적단이 일원으로서 김일성이 10대 때 활동한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주로 이제 조직원 중에서 밑에 막내가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가을 한 이맘쯤 되면 이제 특히 조선인들이 추수를 할 때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돈을 뺏어오는 거거나 식량을 뺏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우리 그 독립군 진짜 독립군 임정상의 대한 독립군이 봤을 때 야 저기 만주 지역에 말이지 무슨 독립국이라고 자청하면서 몇 놈이 모여가지고 실제들은 동포들을 갈취하고 말이지 하는 일종의 마적단 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놈들 처벌해야 되겠다. 해체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김일성에 속한 그 조직에 실제 진짜 독립군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그냥 해체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그냥 조직을. 그런데 마침 그때 독립군이 들어닥치기 전에 김일성이가 조직원의 맨 막내로서 소위 말해가지고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이 바로 그거예요. 조선 동포들한테 돈 뜯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뭐 식량 뺏어오는 거. 그래서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패 죽이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실제 몇 명을 죽였다고 죽이기도 했어요. 실제 같은 동포를 가지고. 그 10대 후보니까 완력이 세니까 돈 안 주고 뭐 하면 그냥 죽이기를 한 거죠. 김일성이가 돈 받으러 간 사이에 실제 그 독립군이 김일성에 속한 소규모 무장 조직 마적단과 비슷한 조폭 세력가 그걸 덮쳐가지고 그냥 그걸 이제 완전 해산시켜 버린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갔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김일성이가 사실은 이제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모택동군이 만든 조선인 연합군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대우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모택동군 산하에 조선인으로 구성되어진 동북항일연군 그 안에 부대원으로서 이제 김일성이가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 후반에 일본 토벌이 이제 심해지니까 결국 모택동군도 쫓겨가지고 내륙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토벌 작전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당시 조선인 군인들이 뭐 무정인이 최창익이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택동군을 따라가지고 다 내륙으로 이동을 했는데 김일성은 이제 그 일본군에게 밀리니까 소련으로 도망갔어요. 소련 땅으로. 소련으로 가가지고 소련의 그 군의 예편에 이제 조직된 것이죠.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오케얀스키아라고 하는 야전 학교 여기서 이제 소련군 극동군 사령부 산하의 국제부대인 88사단에 여기서 이제 부대원으로서 이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소련 군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42년 2월 26일 김정일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소련 땅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뭡니까? 김정일이가 백두산 밀양에서 태어났다. 그 밀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일성의 혁명 참모부가 있었던 지휘소가 있었던 그 장소다. 그래서 가끔 북한의 어떤 선전 매체를 보게 되면 정일봉이라고 해가지고 백두산 밀양에 그 엄청난 산 바위를 깎아가지고 정일봉이라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새겨놓은 글자가 있어요. 김정일이가 거기서 태어났다. 실제로는 이제 소련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김정일 이름이 소련 이름으로 유라였어요. 유라. 또 그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슈라였고 남동생은 해방 후에 들어와서 놀다가 어린 나이에 이제 익사를 해요. 그래서 그 김정일의 동생 이제 어린 나이에 물에 빠져 죽는데 김정일은 하여간에 소련에서 1942년 2월 16일에 태어났는데 북한에서는 뭡니까? 백두산 밀양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김정일도 우상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공산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속이는 것, 또 어떤 지도자를 가지고 이제 신격화하는 것은 뭐 소련, 중국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특별히 그게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뭐 정말 신 이상의 존재로서 김일성도 그렇게 만들고 아들 이제 김정일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실제 김일성은 이제 소련 88 사단 부대 내에서 이제 부대원으로서 소련군 정치 교육도 받고 군사 교육도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1945년 9월 19일 날 소련군과 같이 함선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김일성의 해방 이전의 활동이고 그의 행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자기가 무슨 뭐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더구나 이제 혼자 뭐 말 그대로 1920년에 1932년도에 반도 반일 인민유격대를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일제와 싸워서 그래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고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일본군 해가지고 한 전투는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동북 항일 연군 소속의 부대원으로서 활동한 건 있겠지만 그런 기록은 아마 중국 모택동 군 역사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인민주의도 만들어서 해방 때까지 줄기차게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 김일성이 조선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 미국이 일본에게 이겨가지고 미국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나중에 소련이 거기에 겹붙어가지고 미소가 결국은 한반도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인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독자적인 무장 병력을 만들어가지고 투쟁해서 김일성이가 일제를 몰아내고 해방시켰다. 이렇게 역사를 외국에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뭐 김일성은 뭡니까? 해방 이전에는 중국 모택동이 만든 군대 밑에서 뭐 군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련으로 도망가가지고 소련군으로 있다가 그 소련군으로 이제 평양에 입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김일성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치 모든 해방, 독립운동, 일제에 대한 무장투쟁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김일성이 한 것으로 그렇게 왜곡을 시키고 또 그것이 이제 김일성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김일성의 공식적인 기록, 해방 이전의 기록은 다 근거가 없어요. 다 날조된 것이다. 후대에 김일성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만든 것이다. 만들어진 역사다. 그래서 김일성을 가지고 절대화, 신격화, 우상화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해방 이전에 모든 항일 무장 투쟁사를 가지고 다 김일성이 한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가짜 역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것이 북한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말입니다. 일부 역사자들, 특히 사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가지고 북한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금은 과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실제 김일성이 했다. 그런 식으로 또 역시 북한의 역사관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운동권 세력들 386, 지금 586이 되었죠. 어찌 보게 되면 이 유창원 판사도 가만히 경력을 보게 되면 학교 다닐 때는 아마 학생 운동권이었던 것 같아요. 뭐 화염병도 던지고 돌도 던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이념적 지향성이 벌써 이미 좌파 그 중에서도 주사파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김일성이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김일성의 그런 항해 무장투쟁사가 정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 만든 북한은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명명백백한 가짜 역사, 왜곡된 역사, 만들어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북한 인민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짜 김일성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걸 바꾸게 되면은 북한의 정통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이런 자다 이렇게 알고 배우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냥 북한의 김일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격화 우상화 만드는 역사를 가지고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우리가 북한의 가짜 역사에 동조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오도를 하고 일부 학자들이 또 운동권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지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왜 모 출판사에서 김일성이 만든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김일성이 이제 해고록인데 그 출간을 가지고 하니까 당시에 왜 북한 김일성의 거짓 역사, 날조된 역사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책을 출판하게끔 하느냐 재판을 거니까 재판정에서 뭡니까 판사가 기각을 시켰어요. 세기와 더불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출판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참 이거 보게 되면 벌써 이미 판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운동권적인 역사 시각, 주사파적인 역사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해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국내 출판을 허용한 그 판사, 그게 적법하다고 한 판사도 사실은 뭐예요? 이번에 이 이재명 구속적 부심과 관련해 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유창훈 판사와 유사한 그런 부류에 속하는 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일성의 어떤 그 8.15 해방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 이전의 김일성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죠. 거짓 역사가 지배하는 사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을 닮아가지고 거짓이 득세하는. 응? 이번에 이 유창훈 판사의 어떤 판결처럼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내려지는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가지고 탄핵으로 쫓아내고 각종 악법과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마치 뭐 중국의 공안들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북한 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이런 행태들이 이번에 이재명 구속적 부심 관련되어진 판결에 나온 것처럼 지금 행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거짓이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이 거짓이 일상화되어지고 거짓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 그 수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참이 정말 나라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할 정도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해방 이전의 김일성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추석 사실 뭐 다 마음이 좀 무거울 거예요. 무겁고 정말 추석에 어떤 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판결, 정치 판사가 대한민국을 또다시 수렁텅이에 빠뜨리게 만들고 많은 다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 자살케 만드는 뭐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가 지난 뭐 7년 가까이 투쟁해 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판사들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엎는 그런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한 명 한 명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죠. 아마 이번 추석 연휴는 상당히 좀 침울한 추석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3일 날 개천절 때
우리가 이제 광화문, 시청, 서울역에 모일 텐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전투의 전쟁의 시작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재명조차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뭐 별로 좋지 않은 무거운 마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우리 10월 3일 날 개천절 때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혹은 서울역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번 모아봅시다. 예, 여러분은 오늘 방송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